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아씨드, 정말 몸에 참 좋은 식품인데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근데 또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그런 완전히 상반되는 천차만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요, 오늘 영상 뒷부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가 이 미국과의 전쟁도 배제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라는 분위기 속에 실제로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훈련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소식은 잠시 후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미국 국내에 좀 급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네소타로 가보겠습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내일 대대적인 저항 운동이 미네소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 그 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미네소타 주 전역의 그 지역 단체들이 대규모 일종의 경제 셧다운 이 항의 시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뭐 경제 셧다운이라고 이건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공식적인 명칭은 이카나믹 블랙아웃이라고 정해졌습니다. 블랙아웃, 이건 무슨 뭐 전기가 끊어질 때도 블랙아웃이라고 하고 뭔가 하여간 다 멈춰섰을 때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블랙아웃, 경제적인 멈춤, 이겁니다. 그래서 시위가 내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네소타 지역 노동조합과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들이 이제 내일 금요일 모든 미네소타 주민들은 출근도 하지 말자. 그리고 학생들 하루만 등교하지 말자. 그리고 심지어 가까운 매장에 가서 뭐 물건을 사는 그런 일, 소위 말해서 경제 활동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출근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경제 활동을 멈추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물건 같은 거 사는 것도 하지 말자. 이거는 소비를 하는 경제 활동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이런 경제 활동을 모두 내일 하루 멈추자. 그래서 이카나믹 블랙아웃입니다. 자, 그야말로 경제 셧다운인데요. 이 시위는 이달 초 미네아폴리스 그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인해서 37살 미국인 여성 르네 그 굿이라는 여성이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제 일주일 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건데, 사실 계획이 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그래서 현지 주민들의 그 굉장히 그 불만은 상당히 그 높이 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천 명의 연방 요원을 미네소타에 파견했습니다. 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한 2,5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 사이에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자, 이 과정에서 단속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몇 주간 미네소타에서 체포된 사람은 한 2,4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르네 굿이라는 이제 30대 여성이 숨졌죠. 그래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그때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엊그저께 또 그 미네소타 지역에서 한 동양계 남성이 또 뭐 팬티만 입고 그냥 집 밖으로 끌려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내일 시위와 관련해서는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는 미국 통신노조 미네아폴리스 지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거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통신 노조에 소속된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예를 들어서 뭐 AT&T 그쪽에 있는 노조들, 또 액티비전, 또 뭐 디렉티비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 호텔 노조, 뭐 요식업 식당 노조, 그리고 심지어는 교사 노조까지 이제 참여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셧다운이 내일 좀 크게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쇼핑도 하지 말자, 뭐 매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거 하지 말자, 뭐 이러면은 당장 내가 그런 어떤 뭐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든지 뭐 리커 스토어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화장품 가게를 하든지 무슨 이런 자영업을 하면은 오늘 하루 그러면은 쇼핑도 하지 말자고 우리 손님 뚝 끊기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 시위 반대예요. 뭐 조심스럽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그런 자영업자들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지역 자영업자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도 이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루니까 자, 현지의 카페와 식당, 뭐 술집 대부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소는 그 연방 요원들의 출입을 거부한다라고 딱 써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연방 요원들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나는 그 왜 그런 거 있죠. 그 모든 업종, 모든 업주들은 그 커스터머를 거부할, 리퓨즈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뭐 심지어 이게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메타커피라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크게 알려진 큰 커피 전문점인데요. 이 메타커피는 아이스는 이 미네소타에 대한 침공을 즉각 멈추고 미네소타를 떠나라. 그리고 우리는 출근도 안 하겠고 등교도 안 하겠고 쇼핑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또 한 주유소에 가면 또 커다랗게 또 이제 사인이 써붙었는데 뭐라고 써붙었냐면 이곳은 나의 개인 사유지이다. 그러니까 연방 요원은 내 사유지에 진입하지도 말고 진입해서도 안 되고 내 사유지에 주차해서도 안 되고 또 이곳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지도 마라라고 하면서 심지어 연방 요원들은 내 사유지에 와서 내 주유소 내 사유지니까 내 주유소에 와서 기름도 넣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리퓨즈 한다 서비스를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연방 요원들의 그렇게 하는 게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일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항의 시위를 하자라는 이카노믹 블랙아웃 요걸 앞두고 미네소타주는 지금 아주 긴장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미네소타주의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7세의 그 르네 굿이라는 여성 그 사건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런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이 미네소타 주민들의 불만을 폭주시킬 수 있는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자, 아이스 요원들은 지금부터 이틀 전에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이라는 곳에 있는 한 주택에 무장한 채로 들어가서 라오스 출신 한 귀하 시민권자 남성을 집에서 질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캇 총이 타오로 알려졌습니다. 라오스 때의 이제 이름은 총이 타오인데 이제 미국 이름은 스캇 총이 타오 씨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자, 이들이 아이스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그 가정집에 들이닥치는 그 모습과 그 안에서 반바지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거의 뭐 그 사각 팬티 같은 것만 입고 질질 끌려 나오는 50대 중년 남성. 당시 그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눈밭으로 거리에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거리에 끌어내진 후에 질질질 끌려가듯이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그 모습이 목격자들의 영상에 찍혀갖고 많이 지금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은 많으실 겁니다. 자, 그분이 이제 스캇 총이 타오라는 사람인데 타오 씨는 집을 나서기 전에 아이스 요원들이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잠깐 당신들이 왜 나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얘기를 전혀 안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자기를 막 체포하려고 오케이 알았는데 나는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했다. 그 두 번째 다 좋다. 그러면 나 너무 추우니까 나 옷이라도 좀 입고 가자라고 했더니 아이스 요원들이 이렇게 두리번 그것도 안 된다라고 제지를 하면서 그 저쪽 옆에서 그 4살짜리 손자가 이렇게 덮고 있던 담요 한 장 뺏어서 이 사람한테 덮어 씌우고 그냥 끌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타오 씨는 증언했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간 뒤에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각종 모욕적인 건 다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 조사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 시민권자네? 이 사람 범법자도 아니네? 그럼 우리가 왜 끌고 온 거지, 이 사람들? 그래서 안에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이스 요원들이. 그래서 결국 한 2시간 만에 각종 조사란 다 받고 거의 뭐 밤 빨개 벗겨 놓다시피 하고 조사받고 2시간 만에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아주 진하게 아쉬운 점은 그렇게 귀가 조치시키면서도 당신이 왜 끌려왔고 왜 지금은 혐의 없어서 귀가 조치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라고 타오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토안보부 측은 아이스 요원들이 해당 주소지의 그 범죄자 2명을 추적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던 과정이었고 타오 씨와 그 용의자에 대한 어떤 설명이 상당히 일치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타오를 체포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용의자라는 그 국토안보부가 얘기한 그 범법 용의자라는 사람은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오래전에 거기 살다가 오래전에 이미 이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뭐 몇 달 전도 아니고 몇 년 전에요. 그 몇 년 전에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한 사람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밖에서 나오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안 나오고 문 잠가놓고 있어서 이만한 쇳덩어리로 문 쾅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혹시 영상으로 보셨나요? 아, 그럼 타워 씨는 죄도 안 졌는데 왜 그랬을까? 네, 나중에 타워 씨가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 어렸을 때부터 와서 미국 법을 잘 안다. 합법적인 영장을 갖고 오지 않고 그렇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분명히 집 잘못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안 열어줄 생각이었고 또 그 처음부터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처음에는 왜 소리를 못 들었냐면 내가 그 안에서 바깥엔 춥지만 안에 따뜻하게 해놓고 그 거의 뭐 반 팬티만 입은 상태로 은퇴했으니까 가라오케 머신 틀어놓고 가라오케 그 마이크로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밖에서 막 무슨 소리를 난 처음에 못 들었다. 그 손자가 하도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길래 그 가라오케 머신을 멈춰놓고 들어보니까 우리 집을 들어오려고 막 해서 야, 이거 열 필요 없어. 뭐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라오케 부르고 노래 부르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네. 자, 아이스가 이민자 체포에 열을 올리면서 이 과잉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또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설명을 해주고 그 적법한 뭐 사과도 하고 그러면 좋지만 당신이 왜 끌려갔는지 당신이 왜 다시 집으로 귀가 조치되는지 아무 말도 없이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막 조사하고 주위에 덜덜 떨게 만든 다음에 2시간 뒤에 이상한데 안 되겠다. 다시 차에 아무 말 없이 다시 차에 태워서 집 앞에 딱 떨어뜨려 놓고 갔다라는 게 타오 씨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타오 씨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민권자였다고요. 1974년 그때 그의 나이가 4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잘하죠. 아마 라오스 말도 잘 못할 겁니다. 그 영어권 사람입니다. 4살 때 미국 와서. 그리고 시민권 받은 지는 뭐 30년도 한 35년 됐다고 합니다. 1990년인가 91년인가 그때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된 귀화 시민권자인데 이런 사달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오 씨는 내일 이 이카노믹 블랙아웃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지금 거리로 나올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좀 조금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범법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죠. 법을 준수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법을 준수하고 또 범법자를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애꿎은 무고한 피해자,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그게 좀 더 앞서야 된다라는 그것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형사법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판사, 변호사, 특히 이제 검사나 판사들이 늘 그 공부할 때 또는 취임 선서할 때 그런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9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하잖아요. 판사나 검사로 취임하기 전에 그걸 다 공부하고 다 되뇌이고 그렇게 하는데 9명의 그 범법자를 놓치고 1명을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양산하고 그런 걸 떠나서 최근 들어서 좀 진하게 아쉬운 게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 이런 게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더 어떤 단속 작전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사실 단속 작전에 공감을 해야죠. 범법자를 찾는 거니까 또 불체자를 찾는 거니까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내일 미네소타주에서 있게 될 이카노믹 블랙아웃 일단은 제가 생각하건대 평화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예기치 못한 어떤 그 사달이 발생해서 또 이 평화적인 시위가 또 무력
유혈까지는 아니어도 무력 시위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카노미 경제적인 그런 평화적인 시위로 끝나고 또 그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되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미네소타 주에도 좀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내일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건 좀 멀리서도 우리도 함께 일단 알고는 있겠습니다. 자,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잘 믿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2번, 3번 조사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캐나다가 뭐 정말 미국하고 전쟁이 있을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가능성을 제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이제는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미국이 캐나다를 침공한다라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등 영토 확장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의 이웃이자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의 지금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또 미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가상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캐나다는 그 가상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하는 것 플러스 앞으로 국방비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과 맞닿은 그러니까 캐나다의 입장으로 본다면 남쪽 국경이죠. 그 남부 국경에 이미 10억 달러를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모르게 미국이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군병력을 또는 이민 단속국이다 또는 국경 단속국이다 국경 검사 요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아무나 막 보내는 것 같아 너희들 못 믿겠어 그래서 그런 요원들을 무장시켜서 국경 안으로 진입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국경을 철저히 쌓는 그런 데에 돈을 대거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남부 쪽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과의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는 최근 그 100년 내 처음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할 경우에 그러니까 100년 내 처음이라는 거니까 제가 이런 그 얘기를 듣도 보도 못했었다. 처음이다. 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제가 2번, 3번 리서치를 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100년 만에 처음이니까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할 경우를 상정한 국방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군 장성들은 미국과의 전쟁 시에 정면 승부는 우리가 100% 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할 경우에 우리는 게릴라식 매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런 식의 전술을 지금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네. 캐나다가 미국이 쳐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게릴라 전법으로 한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비정규전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방식의 군사 훈련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재 캐나다 병력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네. 캐나다는 덩치만 컸지 국방력으로 본다면 미국하고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방력과 비교해도 상대도 안 됩니다. 한국이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겠습니다만 한때는 60만 대군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줄었으니까 한 50만 못해도 40만 이상은 됩니다. 40만 50만 그 중간쯤은 될 텐데 캐나다는 한 10만 병력밖에 안 돼요. 덩치만 컸지.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냐? 네, 미국은 280만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28대 1, 인원수만 놓고 봐도 그렇죠. 그런데 군 장비라든지 군사력 이걸 같이 합치면은 상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상대하는 캐나다 군을 따진다면 중과부적이다. 힘이 딸려서 도저히 상대가 적수가 못 된다. 중과부적이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결국은 캐나다는 게릴라 전법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이 캐나다를 침공하면 우리는 게릴라 전법을 한다. 그걸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방당국은 그러나 이제 부가적으로 미군이 실제로 우리 국경을 넘어서 침범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미국이 진짜로 캐나다를 그렇게 한다라면은 캐나다의 방어선은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는 하루도 안 걸릴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뭐 한 두어 시간이면 될 것 같다라는 뭐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도까지도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린란드에 미국의 성조기를 갖다 딱 꽂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꽂고 있고 그 뒤에 참모들 몇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진은 당연히 AI로 만든 가짜 사진, 가상의 사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은 가상의 이미지일지는 몰라도 최근 일련의 일들을 접한 그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그런 위협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과 절친이자 오랜 우방인 캐나다가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저도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정말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99%를 갖지만 1% 아니면 한 2% 정도 좀 걸리는 거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1차 대전이나 세계 2차전 모두가 다 국지적으로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순간에 총성 한 발로 이게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항상 가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좀 불안함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1%, 2% 그거는 그냥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그린란드, 미국과 유럽 다 평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요. 쉽지만은 않죠. 제가 뭐 말은 이렇게 뭐 합니다만은 제 마음도 그렇게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유럽 한복판 스위스에서 행한 그 연설을 통해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라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설한 게 아니라 유럽 한복판에 가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에 대한 즉각 협상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은 저는 좀 마음에 들긴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에서 1시간 20여 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이 그린란드에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말고 그 어떤 나라도 이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 정말로 진심으로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또 그린란드가 안전해야만 유럽이 안전하다라는 것에 공감한다면 미국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핵심적인 우리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나토를 둘러싼 국제적인 안보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한테 넘기고 너희들은 두 발 뻗고 자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보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도 좋고 유럽도 좋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즉각 협상을 촉구하는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한테 즉각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연설을 할 때 덴마크 정상도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근데 덴마크 측에서는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덴마크를 향해서는 은혜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ungrateful이라고 그 앞에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만 나는 무력 사용을 원하지 않고 무력 사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사용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적도 말한 적 없고 뭐 어쩔 때는 어떤 기자가 물어보면 노 코멘트 뭐 이렇게 말했다가 또 군사력 사용도 가능한 겁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어떤 옵션도 내 책상에 다 있다.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러다 진짜 군사력 사용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군사력 사용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저는 좀 안심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토의 그 리더 국가인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만일 차지한다. 진짜로 만약에 무력으로 거길 차지한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나토는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나토의 존립은 완전히 뭐 없어지고 분열, 나토는 없어지는 거고 그걸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러시아, 또 중국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내 적국에게 또 좋은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기뻐할 만한 그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천명한 것으로 제 생각에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어제 뭐 연설을 뭐 우리만 들었겠어요. 시진핑도 뭐 듣고 있었을 거고, 푸틴도 듣고 있었을 거고, 김정은이도 듣고 있었을 거고 한데 그들에게 좀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내가 아무리 그런 그린란드 욕심이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여하튼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이지 내가 우리 우방국들을 향해서 무력 사용은 안 할 거야. 오해하지 마. 이런 어떤 메시지, 오해하지 않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린란드의 완전한 소유권이다 라면서 뭐 그린란드를 그러면은 임대해서 미국이 임대해서 거기다가 군 기지 짓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요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린란드의 그냥 완전한 소유권이지 뭐 임대한다든지 뭐 30년 장기 임대, 50년 장기 임대 이런 다른 옵션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는 오로지 아니면 아니지만 갖게 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갖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임팩트 있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그린란드 합병 압박이 계속되자 축구 강국인 독일에서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반응을 보였냐? 올해 있을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린란드에 위협을 하면 우리 월드컵 안 갈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월드컵이 북중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이 세 나라에서 분산해서 경기가 개최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다 미국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리는 그 월드컵에 독일이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집권연합, 기독민주연합의 위리겐 하르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올해 월드컵을 보이콧할 수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보이콧할 의향이 있는데 우리가 보이콧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성을 찾을 만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성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반대로 들으면 아니 뭐 지금 뭐 이성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여하튼 일단 독일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기자가 묻죠. 아니 그 독일이 축구 월드컵에 참가 안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성을 찾고 안 찾고에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월드컵이 미국 경제에 있어서 또 내가 내 재임 기간 동안에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모든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돈과 이해관계와 연결시켜서 따지기 때문에 축구 강국인 독일이 월드컵에 보이콧하고 불참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본인 체면 측면에서 얼마나 타격이 되는지를 빠르게 계산할 것이다 라면서 그래서 아마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독일은 얘기했습니다. 자, 같은 당 소속 키스 웨더 의원도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 네, 나도 독일의 월드컵 출전을 안 하는 것, 보이콧을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지금 이제 이거는 다 독일의 여당 쪽인데 야당 쪽의 의원들도 잇따라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월드컵 보이콧 주장은 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독일 내에 집권, 여권, 또 그다음에 이제 야권 뭐 의원들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지금 다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그 월드컵이 독일이 없는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축구에서 독일이 없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여하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독일이 월드컵 독일은 정말 축구에는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그 선수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온 국민이 또 그걸 얼마나 기다려요. 4년 만에 한 번 열리니까 4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은 또 독일 나름대로 엄청난 그 데미지를 감수하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서로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독일이 월드컵 불참 뭐 그런 거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의 큰 손들, 뭐 쉽게 표현하면 뭐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단독 주택을 마구잡이를 사들여서 그걸 투자로 활용하는 그거를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여기 한 2주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관련 행정명령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거기 들어가서 살 그런 사람이 아닌 기관 투자자가 투자 목적으로 단독 주택을 마구잡이 매입할 그런 경우에 론을 뭐 보증해 주거나 뭐 금융 혜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어제 사인을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연방 정부가 보유한 주택을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절대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손들이 미국의 주거지를,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을 마치 그 주식처럼 주식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큰 손들은. 그래서 큰 손들이 주식은 주식대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또 주택에 막 신규 주택이나 뭐 이런 주택에 마구잡이를 투자를 해서 그걸 더 비싸게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를 중단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이번 행정명령에 좀 허점도 좀 있어요. 어제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기관 투자자와 단독주택의 어떤 구체적인 정의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봐서 저 회사는 일종의 기관 투자가인데 막 집을 사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린 기관 투자 아니야 라고 하면은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를 뭐로 규정한다는 게 없고요. 또 하나 치명적인 것은 그 단독주택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단독주택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면 그 해당 대상이 되는 그런 주택이 아닌 건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보기에는 단독주택인데 뭐 한 200집, 300집 쫙 모여 있어요. 그럼 그게 단독주택이 아니라 무슨 뭐 타운하우스로 볼 건지 뭐 이렇게 단독주택이라 하면 이제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관 투자가에 대한 규명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까 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조속히 기관 투자가와 단독주택의 어떤 정의 그리고 기준을 빨리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그게 빨리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금 행정명령에 아무리 서명이 됐다 하더라도 시행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냥 대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후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 시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부 내용은 이제부터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화당도 그래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실제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관 투자가의 정의, 뭐 단독주택의 정의, 이거를 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물론 좋다. 물론 좋지만 사실은 이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 확대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공급을 확대시키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왜냐?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집 거래되는 걸 봤을 때 기관 투자가들이 주택을 매입하고 하는 그런 비율은 적으면 2%, 많이 잡아야 한 3%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밖에 되지 않는 이걸 갖고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분석가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거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을 좀 늘려주면 우리 젊은이들이 좀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큰손, 기관 투자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큰손 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빠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둘째가 라면 서럽죠. 네.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 최근에 급격하게 빠르게 크게 늘어났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가상화폐 관련 수익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 재산에서 가상화폐 관련 자산의 비중이 지금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뭐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분석해 보면 내가 집 얼마 들어가 있고 내가 이걸 내가 돈으로 뽑으면 얼마 뽑을 수 있다는데 그게 계산이 나오죠. 일단 집, 그다음에 뭐 약간의 주식 갖고 있는 거, 또 은행에 약간의 예금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내가 연금 들어놓은 거 있으면 그거, 뭐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면 그거, 또 내가 어디 투자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소위 일부러 내가 다 계획하에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몇십 년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재산이라고 하시는 것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장 많았던 그 자산의 비중은 뭐냐?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뭐 이건 뭐 당연히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호텔, 그다음에 골프장, 리조트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자산 총액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72억 달러인데 한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비중이 가장 많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바뀌어서 부동산 비중은 한 17%로 내려갔고 20% 이상이 가상화폐로 인한 자산 형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패밀리는 그 부동산 왕국 아니었어? 그런데 뭐 어느새 가상화폐 왕국이 됐어?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 갑부로 뭐 오래전부터 인지도가 높았고 2023년 11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족 재산의 약 79%가 부동산이었습니다. 뭐 지금 말고 몇 년 전만 돌이켜 가보면 79%, 그다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79%였던 그 부동산 비율이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판 거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전에 비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은 똑같은데 이 79%의 비율을 다른 게 확 먹어버린 거죠. 눌러버린 거죠. 이게 뭐냐? 이게 가상화폐. 이거는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3년 당시 트럼프 가족 재산에는 가상화폐 자산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자산이 급격히 새로 발생했고 제로에서부터 엄격하게 많이 발생했고 이것들이 부동산 재산 액수를 누를 정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월드 리버티 오거나이제이션, 월드 리버티라는 그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너가 누구냐면 one of the owners가 누구냐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요. 트럼프 패밀리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하는 월드 리버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코인도 발행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엄청나게 돈 벌었고요. 또 가상화폐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한 2년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또는 멜라니아 막 이런 이름을 막 써갖고 소위 말해서 밈 코인이라 그러죠.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는 나름대로 어떤 그 용도는 있습니다. 물론 그 용도대로 지금 쓰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특징과 기능과 용도 같은 게 있는데 이 밈 코인이라는 것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화제성이야.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코인 막 그러면 뭐 아무런 기능이나 용도가 없는데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야야 너 홍길동 코인 샀어? 아니 나 안 샀어. 야 난 어저께 10개 샀어. 뭐 그래? 야 나 어저께 50개 샀는데 그거 아무런 기능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유행이 번지는 거죠. 마치 홍길동 코인 안 갖고 있으면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트럼프 코인, 또 멜라니아 코인 이런 그 기능이나 용도가 없는 단지 화제성 유행 그 밈 코인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그걸로 얼마를 벌었느냐?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으로 무려 2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면서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을 펴왔죠. 그러면서 본인 가족의 그 회사가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그 회사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떼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 아들들이 하는 산업이다. 내 재산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은 전액 신탁 계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탁 계좌의 관리는 아들들이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기 후에 before and after를 보면 부를 축적한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서 가히 상전벽해 수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상전벽해 수준이라는 그 표현은 이제 제가 번역하면서 이제 만든 표현인데요. 상전벽해 잘 아시죠? 직역을 하자면 상전 뽕나무밭 상이라는 건 이제 뽕나무를 뜻합니다. 전은 밭전자 상전 뽕나무 밭이 변해가지고 벽해 푸른 바다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상전이 벽해가 됐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크게 변해서 이게 과거의 뽕나무 밭이었는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끄는 말이 바로 이제 상전벽해다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한자성어를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쓰진 않았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영어 기사의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a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sea change.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영어에서의 그 sea change는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 템페스트에 거기 나오는 용어고요. 그 소설에 그 용어가 나온 후에 이제 영어권에서 쫙 퍼져서 지금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바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을 sea change라고 합니다.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님이 만든 말이에요. 예, 자신의 소설 속 템페스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sea change다라는 말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사자성어하고 상전벽해 사자성어하고 이렇게 표현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과 된 후에 before and after 그의 자산을 보면 그야말로 이건 sea change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상전벽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소식입니다. 최근에 그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아씨드, 최근도 아니죠. 주목받은 지는 꽤 오래됐죠. 저도 오래전에는 한참 막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사다가 한두 번 먹어본 적도 있고, 그 얘기 듣고 트레이더 조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아씨드 사다가 몇 번 먹은 적도 있고 그런데 몇 번 먹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게 정말로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치아씨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유불급입니다. 자,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다이어트는 물론입니다만은 저희 젊은 여성들 다이어트 할 때도 치아씨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무슨 어려운 주의할 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치아씨드의 일단 효능 그리고 또 부작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치아씨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지역에서 자라는 그 치아라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예, 치아씨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칼슘 등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농무부에서는요, 치아씨드 한 큰술이라고 하면 100g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밥숟가락보다는 조금 그런 큰술, 그거 하나를 가득 담으면 100g 정도 되는데 그 100g 한 큰술 치아씨드의 안에 식이섬유가 34g, 단백질이 16g, 칼슘이 631g이나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백미의 약 3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근육 생성을 도와주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마그네슘, 망간, 인, 오메가3 등등등 이게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뼈, 근육, 심장 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치아씨드입니다. 게다가 이 치아씨드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 노화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산화되는 거잖아요.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산화되고 이제 그런. 근데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면 뭐예요? 노화되는 걸 막아주니까
뭐 젊음을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젊음을 유지는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딱 한 가지 섭취량 조절만 유의하면 됩니다. 치아씨드의 열량은요 100g 아까 그 말씀드린 큰 스푼 하나 거기에 486kcal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설사가 날 수도 있고 뭐 복부 팽창 같은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먹은 경우 이게 더 심각해지면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가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폐색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치아씨드를 먹었는데 이제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딱 걸렸는데 치아씨드는 이제 물하고 만나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치아씨드가 식도에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식도가 폐쇄됐어요. 식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어갖고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응급실로 실려가서 겨우 살아난 그런 환자 사례가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치아씨드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과 닿으면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꼭 물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 침과 닿아도 이렇게 액체와 닿으면 이렇게 살짝 불어요. 그래서 이제 먹기 전에는 이렇게 딱 보면 뭐 한 스푼이니까 뭐 이게 얼마 되겠어 하고 이렇게 먹어 물 한 잔 콱 마시고 큰일 납니다. 예, 먹기 전에는 양이 작아 보여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먹고 나면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뭐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요즘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나? 아니면 내가 치아씨드하고 좀 안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치아씨드가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g을 내가 먹겠다 그러면 한 번에 100g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누어서 입에서 좀 녹이고 삼키고 좀 녹이고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자, 몸에 아주 좋은 치아씨드 절대 한꺼번에 확 숟갈로 절대 그렇게 들이키시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물이나 우유나 두유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타면 내가 먹기 전에 이미 여기서 다 불죠. 좀 시간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근데 그렇게 불은 걸 먹으려면 이상하니까 먹기 싫죠. 이제 그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여하튼. 자,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치아씨드를 그렇게 많이 소위 말해서 좀 무식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작은 그 스푼으로 한 스푼, 그렇게 한 스푼 이런 식으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적당량은 얼마냐? 그냥 하루를 봤을 때 하루에 그 아까 말씀드린 큰 스푼으로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단 그걸 한 번에 털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의사들이 꼭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